자, 그러면 우리 권수리 팀장님 모시고 또 우리 뉴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수리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춘팀방에서 지금 정 대표님 38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말 까도 돼요? 몇 살이시죠? 저는 40대니까. 40대입니까? 네. 회사는 나이로 가는 거 아니죠? 네. 권 팀장 딱 한 번만 해봐. 뭐요? 영진아 임마. 네. 한번 해봐. 저 12월 31일까지만 일하면 되나요? 아이고. 저에게 내년은 없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당장 그만둘 수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 사진부터 보고 사진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제목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참 월드컵 축구할 때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을 때 우리가 또 은근히 사우디를 좀 응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네옴시티 가지고 좀 우리에게 좀 맞아요.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줄 줄 알았는데 누가 빈살만 하고 이렇게 시진핑이네, 그죠? 네,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과 사우디 정상회담을 통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빈살만 왕세자와 만났는데요.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김프로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우디와 중국의 만남. 저거는 뭐 저 옆에 좀 있으면 제가 한번 예언해 볼까요? 한 6개월 앞두고 네. 6개월 후에. 이내에 네. 저 빈살만 왼쪽에 한 명 더 설 거예요. 푸틴? 네. 분명히 3명이 촬영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그래요? 2023년 썸데이에 푸틴하고 3명이 악수하는 장소가 나올 거예요. 이거 꼭 쇼츠로 만들어서 영구박제 해야 됩니다. 요청드립니다. 에너지 정보 인프라, 정보통신 인프라를 망라한 30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요. 일단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중국의 1대1로와 사우디의 비전 2030의 조화를 이뤄 상호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대1로는 중국의 자본과 인력을 동원해서 만드는 육지 중심, 해상 중심, 심지어 저 북극 항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실크로드를 만든다는 시진핑 주석의 그 대표적인 대외 정책이고요. 그 비전 2030은 석유 시대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산업을 다각화하는 사우디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비전 2030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사우디가 맺은 협력 내용들을 보니까 그린 수소, 태양광, 건설, 정보통신, 클라우드, 의료교통, 건설 등 34개 분야입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약 한 39조 원 정도의 규모를 협정을 체결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걸 내용을 보니까 뭔가 좀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했던 얘기랑 거의 그러네요. 비슷하고 네. 우리한테도 한 40조 얘기했었는데 여기도 그렇죠. 39조 얘기하고 수소, 태양광, 건설, 교통,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랑도 했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MOU 단계가 좀 어떠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뭐 거의 모든 국가에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여기에 화웨이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했어요. 화웨이. 네, 화웨이가 사우디의 클라우드 및 초고속 인터넷 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블룸버그 통신 보도였는데요.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견제하고 있는 중국의 기술 기업입니다. 그래서 화웨이 장비는 통신 장비도 아예 못 쓰게 하고 블랙리스트 올려서 미국 기술 자체에 대한 접근을 여기 차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는 화웨이 스마트폰에다 반도체도 공급하지 말라고 미국에서 제한을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중국의 통신 장비를 사우디 클라우드 및 초고속 인터넷 단지를 건설하는 게 포함이 돼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양자회담을 개최하자라고 얘기를 또 한 게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제1회 중국 아랍 정상회의와 중국 걸프 협력회의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할 예정이라 이 뉴스도 이게 뭐 중국과 사우디의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김프로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판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시진핑과 빈살만의 만남 굉장히 환대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빈살만이 예전에 그 바이든 만날 때랑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했나 이렇게? 아니 뭐 이런 거 안 하고 악수. 요거 이제 아니고 바이든 이렇게 바이든 요 정도였고 뭐 차 문까지 가서
차 내리는 데서부터 막 껴안고 뭐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바이든 때하고 완전 다르던데. 완전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바이든은 그때 뭐 기름 사러 간 거 아니었나요? 기름 좀 사러 많이 간게 좀 아니라 해주세요. 뭐. 기름 좀 더 생산해서 딴 데 네. 팔아달라 그런 거지. 본인들 안 사지만. 확실히 그랬더니 뭐 빈사람은 네네네 그러고서 감산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럼 중국이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어떤 움직임을 네. 보이는지 아니면 중동 정책이 중국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네. 우리 또 권 팀장님 잘 살펴주시고요. 다음 뉴스요. 한국은행 반도체 경기 하강 내년까지 지속, GDP 기여도가 축소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한국은행이라 그러면 대부분 이제 금리 조절하는 곳으로들 많이 알고 계신데 예. 뭐 그것도 맞는 거지만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 분석 기구입니다. 여기는 단일 기관 중에 이코노미스트가 제일 많은 조직이 한국은행이 아닐까 싶은데 예. 그러니까 다들 이쪽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들 하는 얘기가 한국은행이 조사한 거에 진짜 한 10분의 1만 내놔도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금리 그 한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가 좀 매우 보수적으로 쓰이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세세하게 잘 써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한국은행 보고서 같은 거 이번에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나왔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의외로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전체 공개예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전체 공개가 되고요. 국회에다 제출하는 자료니까. 네네네. 근데 뭐 한국은행이 만드는 자료 중에는 뭐 비중이 굉장히 적긴 해요. 공개되는 자료는. 예. 그거를 이제 금통위원들한테 보통 그 갖다 주는데 여기서 이 표를 하나 보실게요. OECD 경기 선행 지수 및 글로벌 반도체 경기. 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같이 움직이죠. OECD 경기 선행 지수하고 글로벌 반도체 매출.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 매출이 선행 지수를 거의 추종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매출 언제 오르지? 라고 했을 때 이런 선행 지표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은 반도체 경기 하락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좀 네.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경제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건데 일단 그 재고 과잉을 좀 해소를 해야 이제 그러니까 과잉 재고를 해소하기 위한 생산 조정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재고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재고 조정은 한 2, 3분기 정도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되면 반도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에요. 네.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도 물가는 높은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다들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 물가 수준은 내려오긴 하겠지만 조금 그 폭은 둔화될 거고 좀 오래 갈 거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걸 반도체 경기만 보면 우리가 예상한 것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안 좋을 건데 하반기에는 그나마 조금 만만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자료도 이렇게 개별 업종에서도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 한번 여러분도 뭐 구하기 어렵지 않죠? 뭐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예. 네. 그러니까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사실 전체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거시경제 네. 관련한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반도체 섹터만 제가 뽑아 갖고 온 건데 전반적인 경제 얘기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3 세 번째 뉴스는요. 이 뉴스도 제가 좀 반드시 좀 챙겨 보셨으면 하는 리포트 관련한 뉴스예요. 이게 연말이 되면은 한국의 3대 신평사인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하고 글로벌 3대 신용평가인 S&P 무디스 피치가 각각 팀을 짜서 공동 발표를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일단 S&P와 이제 그 나이스 신용평가가 했던 것 중에 대형 은행계 증권사 대응력은 충분한데 중소형사는 글쎄라는 제목의 기사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금 발표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발표를 하는데 조사를 따로따로 해요. 그리고 그 전까지 얘기 안 해줍니다. 발표하기 전까지. 네. 그래가지고 이게 뚜껑을 딱 열었는데 서로 이제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뭐 했는데 누가 터무니없는 거 발표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뉴스를 제가 왜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그 자금 시장 때문에 그랬어요. 채권 시장이 좀 문제가 좀 있다, ABCP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그나마라도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외화자금 시장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화자금 시장의 문제였는데 그 외화자금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신평사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그때 저희 이제 그쪽 경제 전문가들 이코노미스트들 만나갖고 얘기하고 평가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을 때는 혹시라도 글로벌 신평사가 한국의 그 자금 시장 보면서 하반기에 요 발표 나올 때 신용 평가를 좀 박하게 한다. 뭐 행여라도 한국의 신용 등급을 좀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큰 문제 생길 수 있다라고 봤었어요. 그때는 좀 워낙 그 환율도 되게 막 1,400원 넘어가고 막 그랬을 때니까. 근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우려를 좀 새겨들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뭐를 위험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나이스 신용평가의 이혁준 금융평가본부장이 작성한 리포트예요. 결론부터 보면은 결론을 이제 표 하나로 좀 보겠습니다. 은행, 생명보험, 손보는 그냥 괜찮은 것 같다. 신용카드까지는. 근데 증권, 캐피탈,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은 안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장회사 기준으로 보면은 증권 쪽은 좀 부정적이다라는 것들이 조금 인상이 좀 적입니다. 이거를 왜 증권업을 부정적으로 보냐 그랬더니 일단 2023년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은 주가 지수가 반등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는 건데 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은행으로 이탈한 고객이 돌아올 것 같진 않다. 증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은행으로 간 사람들은 고금리를 따라서 간 거니까 돌아올 것 같진 않으니까 증권업은 수익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수익성에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수가 좀 회복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증권업의 입장에서 네네. 고객들이 돌아오는 건 제한적일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은행 금리가 좀 높은 수준으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좀 증권사들을 좀 안 좋게 저하 쪽으로 보는 이유는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캐피탈과 저축은행, 증권 여기를 묶어서 보는 건데 이 부동산 PF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PF에 가장 많이 노출된 거는 보험하고 은행입니다. 네. 그런데 PF 단계, 그 개발 단계에서 제일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는 본 PF를 넘어가기 전인 브릿지 단계예요. 브릿지론. 연결해주는 브릿지론. 증권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이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좀 위험하다라고 본 이유는 캐피탈 같은 경우에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은 되게 고금리 대출들이 있어요. 거의 법정 최고금리 20% 언저리에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법정 최고금리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와서 조달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한도까지 올라가서 못 올리는데 기준금리는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마진이 굉장히 박해지겠죠. 그래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은 수익성도 안 좋은데 브릿지론 같은 것 때문에 위험 네. 자산들 노출은 굉장히 많이 돼 있다라는 네. 건데 여기서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앞으로 어떤 걸 눈여겨볼 거냐라고 했더니 유동성 파티 기간 중에 거한 사위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를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경영을 해온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눈여겨서 보겠다 네. 내년에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금리 변동에 민감한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과다한 금융회사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CP금리 차트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이제 좀 항상 계속 올라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뒤에 보면 조금 안정화된 측면이 좀 있어요. 여기서 급하게 올라오다가 기업어음입니다. 급하게 올라오다 좀 안정화된 측면들 좀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만난 분한테 저거 좀 봤어요. 그 증권사가 지급 보증한 ABCP 수익률 봤는데 여전히 12%짜리가 있어요. 이 0103이면 뭐예요 저게? 예? 0103 언제부터 저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네, 1월 올해 3일이에요 기업. 그러면? 예.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그때 우리 레고랜드, 1월 흥국생명 그래요? 그때가 요때입니다. 항상 이제 밑에 보면 다 저렇게 이제 써놓으니까 저게 2001년 3월인지 2003년 1월인지 위에 보시면 조회 기간 1월 1일부터 그렇군요, 올해.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제 그래프 같은 거 보여주실 때 보면
항상 뭐 0710 이렇게 되면 7월 10일인지 2010년 7월인지 2000 근데 저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 권 팀장님은 이제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저까지 있으니 다행인데 다른 왜 이렇게 전문가분들 그래프들 보여주실 때 보면 항상 그래서 여쭤봐요. 저희 몇 년부터냐고. 예. 조금 더 우리가 친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숫자 좀 이게 기업보험 자체에 대한 금리는 안정이 됐는데 네네. 여전히 증권사 대형 증권사가 자기가 지급 보증해준 ABCP가 이거 안 갚으면 증권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권사 신용이죠. 예, 근데도 한 12% 정도가 나오고 대형 건설사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 대형 건설사가 보증한 채권도 13%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나눴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런 걸로 롤오버 그러니까 차환 발행을 해서 유동성은 어떻게 막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금리가 더 올라가거나 뭐 여기서 CP가 확 튀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거 이자 다 내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약해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그러니까 금융당국도 내년에 구조조정하기는 옥석 가리기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미리미리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요새도 매각설들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런 구조조정 지금은 다 틀어 막아놨지만 내년에는 근데 그게 뭐 산업은행 일단 돈이 들어간 거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 돈이 그 증권회사든 뭐 제2금융권 어딘가에 들어가면은 그거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론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대주주는 그냥 어려울 때는 국민의 돈 받아 쓰고 돈 잘 벌 때는 직원 일부하고 본인이 배당 많이 갖고 가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지원을 받았을 때 대주주가 책임지는 모습들은 확실하게 보고서 갈 거다. 보여줘야죠. 근데 대주주가 이제 그럴 여력이 없는 회사들도 있을 그러겠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어제 저녁에 이제 바이오 엄민영 연구원이 이제 나왔는데 현대차증권에 네. 바이오 쪽에도 이제 사실 내년에 위험한 회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많을 겁니다. 전환사채나 뭐 이런 거. 전환사채하고 뭐 자금 조달 안 될 게 뻔하니까 몇몇 회사는 그 회사를 그러니까 모든 상장 바이오사들 다 조사해서 그 표를 올려놨습니다. 어제 네. 그래서 엄하게 했네. 진짜로 모든 바이오 상장사들을 전부 다 언제 돌아오는지 얼마 지금 현재 비율인지 부채 비율 뭐 CP 지금 언제 발행했는지 이런 거 다 해갖고 자료 올려놨으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매드팩터도 꽤 많던데. 그 구체적인 회사 일은 하지 마시고. 앞대가리 진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총액만 말씀드리고 개별 회사까지는 얘기 안 했었는데 언제 그렇게 빚을 냈어? 다 연구하려면 그게 다 좀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 저 자료 저희 시내 자료실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혹시 자기 것만 빼고 그러면 안 된다. HLB하고 뭐 매드팩돈 빼고 빼달라고 그러면 안 돼. 그분 자료니까 굉장히 좀 방대하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 혹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제 그 시내 자료실 들어가셔서 시내 자료실에 업로드된 거 꼭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익숙한 이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지난번에 그 참여하신 분 중에 정말 깔끔하게 보유 종목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셨었죠. 수요일 날? 아니 그런 분이 꽤 많대. 나 정프로만 그런 줄 알았거든.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갖고 있는지 몰라. 여러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 내가 뭐 갖고 있는지 모르는 혹은 내가 이거 언제 산지 모르는 얼마에 산지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보유 종목이 수십 개 되시는 분. 그럼요. 하긴 나도 지난번에 어떤 종목이 확 튀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있나? 본 적 있어. 팔았더라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좀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네. 자, 그러면 뉴스3 여기서 정리하고요.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